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어제 오후 폭파했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입니다. 조금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비무장지대에는 초소를 다시 전개하고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청와대 특사 파견 요청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에 어제 하루 긴급 대응하며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반도 긴장감 속에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대북 감시와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더 이상 역효과를 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일단 피하면서 경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중국과 한미와 대응하겠다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한반도 사태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도발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만에 대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틀 사이 확진자가 최소 9명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증상이 있는데도 서울과 논산 등을 오간 60대 여성의 동선과 접촉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평안교회 확진자의 직장인 경기도 시흥의 한 업체에서 30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 감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새벽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시키고 서해안을 비롯한 접경지역 부근에서 각종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남측이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보도국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먼저 북한의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달 초를 시작으로 북한이 단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긴장의 수위를 높여왔고요. 직접 예고했던 행동을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다음 행동은 뭘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이 오늘 아침에 나온 거고요. 감시초소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나 또 군사분계선 주변 등에서 북한이 다음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충격 때문인지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로 보이는 건물 외벽도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먼지가 주변을 뒤덮고 멀리 떨어져 있던 카메라도 순간 흔들립니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오후 2시 49분에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남쪽 1단계 공업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청사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4,500제곱미터였습니다. 지난 1월 문을 닫기 전까지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했습니다. 사무소를 폭파한 지 2시간가량이 지나 북한도 대내 선전 매체를 통해 폭파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 자들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연락사무소를 언급하며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김 부부장의 이 담화 사흘 만에 예고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어제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개성공단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남북관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문을 연 지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 전망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뒤 이뤄진 결실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실시간 연락 업무는 물론 교류 협력 사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사실상 남북 간 외교 공관 역할을 해왔고 추후에는 평양의 연락사무소로 기능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기능은 크게 위축됐고 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한 뒤에는 하루 2차례 전화 연락만 해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전망도 크게 어두워졌습니다. 여권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열며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조속한 재개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사라진 연락사무소 자리에 북한의 인민군 부대가 들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과거 개성공단 자리에 주둔했던 북한 인민군 부대를 개성공단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2시간 뒤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회의 직후에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인 어제 오후 3시쯤 청와대에선 신임 대사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이후 청와대 분위기는 긴박해졌습니다. 정 실장은 폭파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쯤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약 1시간 30분 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폭파 소식이 전해진 시각 국회 외교통일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질의응답 도중 쪽지로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김 장관은 국회를 떠나 NSC 회의에 참석했고 오후 7시 30분쯤 남측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한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폭파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NSC 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도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더 이상 역효과를 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일단 피하면서 경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일단 미국 정부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수준에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선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을 향해 더는 역효과를 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비난은 피해 경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시위가 3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명식에서 연설을 마치고는 일절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습니다. 트윗에도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선을 넉 달여 앞두고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의 대미 압박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 대선 개입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애둘러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나 현지 언론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북한 내부 불만을 다독이고 동시에 제재 완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추가 행보와 관련해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런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NN은 남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신호라며 새로운 평화 시대를 약속한 지 3년도 채 안 돼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다른 소식들도 잠깐 살펴보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국경 폐쇄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까? 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역 등 필수적인 이동을 제외하고는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남쪽으로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지난 3월 21일부터 닫았습니다. 북미 3국은 그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해 국경 폐쇄는 넉 달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던 미국 내 생산과 소비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우선 지난 5월 미국 내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17.7% 늘어났습니다. 당초 전망치에 배를 웃도는 최대 증가폭입니다. 5월 산업 생산도 1.4% 증가했습니다. 크게 위축됐던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입니다. And significant uncertainty remains about the timing and strength of the recovery. Much of that uncertainty comes from uncertainty about the path of the disease and the effects of measures to contain it.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주요 지수 모두 2% 안팎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피해야 한다며 남북 간 통신선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한반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관련국과 전화 접촉에 나설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가문제위원회 위원장 레오니트 슬루츠키 역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외부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3국의 간섭이 자제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한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북 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 미국과 협력하면서 정보를 확실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간부는 북한의 추가 군사적 도발이 있는 건 아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폭파 행위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피해야 한다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남북 간 통신선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포를 쏴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렇게 말했는데 야당은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 안위는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무렵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예고대로 폭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습니다. 야당은 송 위원장의 발언을 즉각 문제 삼았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외통위원장으로선 더욱 부적절한 언급이라며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종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건물을 해체하는데 대포를 쏘는 나라도 있냐며 송 위원장의 낙관적 생활 태도와
창조적 개그 감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에둘러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대포로 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속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요, 북한에서 낸 입장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곳에 군대를 다시 보내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행동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이 더 좀 구체화된 모습인데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 총참모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곳인데요. 방금 전에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담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 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둘째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 지대에 철수했던 민경 초소들의 다시 진출 전개해서 경계 근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는 서남 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 부대들의 전투 직일 근무를 증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반적 전선에서 경계 근무 급수를 1호 전투 근무 체계로 격상시킬 것이고 접경 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 훈련들이 재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째로는 전 전선에서 대남 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인민들의 대남 전단 살포를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 같은 대적 군사 행동 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비준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측에서 특사 파견을 간청을 해왔는데 이건 비현실적인 제안이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앙통신은 15일에 남조선이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영 국가안보실장과 송 국정원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특사로 보내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뻔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어 통신은 우리는 대단하게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 극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대단히 재미를 붙였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에는 남조선 당국을 뭔가 노력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은 주로 수도권에서 나왔었죠. 대전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지역 감염 사례는 한 달 만입니다. 동선이 복잡한 확진자도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에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교회 목사와 부인, 그리고 60대 여성 A씨입니다. 감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 부부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인들과 만나고 예배를 진행했는데 함께 식사한 50대 여성 1명이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람만 20명 정도로 이 중 5명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서울과 논산의 친인척 방문은 이미 증상이 발현된 시점에 방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동선이 다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 추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자수정 매트 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고 대전에서 다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개척교회 관련 사례로 추정되는
서울 구로구 평안교회 목사 가족 감염이 경기도 시흥으로도 번졌습니다. 목사 사위가 확진된 뒤 시흥시는 이 사람이 다니는 인지컨트롤스 직원 수백 명을 검사하고 있고 이 중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특히 아이들 등교를 시작한 학교에서의 감염은 긴장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로 출퇴근을 한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갔습니다. 학생을 포함해서 1,000명이 넘게 검사를 받았고 이 교사의 반 학생들은 격리가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교무는 닫혔지만 주변엔 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엔 임시 선별진료소 천막 10개 동가량이 자리했습니다. 이곳에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천 제1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온 A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1,1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건물과 시설 전체에 방역이 이루어졌고 교사 A씨가 담당했던 반학생 30명은 격리됐습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살면서 경기 이천시까지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그제 코로나19 검사를 냈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주 월요일인 8일 이미 증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 담임교사인 A씨는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나왔습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클럽에 다닌 걸로 확인됐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크게 떨어뜨리는 약물에 대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악화돼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할 정도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영국 주도의 연구팀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춘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2,000명에게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다른 4,000명에겐 투여하지 않았더니 투여한 쪽의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특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환자의 사망 위험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영국에서 코로나19 초기부터 덱사메타손을 사용했다면 최대 5,000명의 사망자를 줄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덱사메타손의 저렴한 비용을 강조했습니다. 옥스퍼드대 피터 오비 교수는 매우 일반적이고 저렴한 약이라며 환자 8명에게 이 약을 쓰는데 드는 비용은 40파운드, 우리 돈 약 6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과학자에 의해 큰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곧 덱사메타손의 병상 사용 지침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제약회사 CNBG도 개발 중인 백신이 항체 형성에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CNBG는 1,120명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부작용은 없었다며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백신 개발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방에서 집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주 원내대표가 며칠 쉬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퇴 의사가 강해서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임기 2년을 다 채우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후원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마다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후원금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투명한 후원을 내세우면서 모금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동자의 15%가량이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 내용인데요. 2017년에 14% 정도였던 게 2018년부터 15%대가 됐고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경남 창원 진해조선소 가동을 중단을 합니다. 회사 측은 3주째로 접어든 노조 파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순환 무급휴직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이달 초부터 전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개수가 내일부터 늘어납니다. 10장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비말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유통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 시장 상황을 좀 더 본 뒤에 공적 마스크 제도를 계속할지 등도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범죄인 인도 심사 두 번째 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다음 달 6일로 미뤘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잇따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4일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 이어 어제는 최평석 전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가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시 동구 충장 보가로에서 주행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60대 트레일러 기사가 부상을 입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얼마 전 현충시설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민족 시인인 이상화 시인의 고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고택에 현수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의 CCTV 등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무료 템플스테이를 지원해온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업계 종사자들로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전국 80개 사찰에서 1박 2일 동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가 내놓은 미니 앨범이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트와이스가 이 차트 1위를 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네, 어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오늘 아침에는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힌 북한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오늘 긴급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 뒤에 현 상황에 대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오늘 나옵니다. 이번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갭 투자를 막는 대책 등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1심에서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1심 선고 뒤에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항소심 공판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남, 내일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10에서 50mm입니다. 충남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와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강릉 32도로 강원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틀 전 부산에서 1차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스쿨존 보행로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죠.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의식을 잃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영상들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온 SUV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려다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승용차는 안전 울타리를 뚫고 보행로를 덮칩니다. 깨진 소리가 나와서 나와보니까 지금 차는 벽을 부수고 넘어간 상태고 30m를 돌진한 차는 30대 엄마와 6살 딸을 들이받습니다. 아이 차 빼보세요. 다쳤어요. 다쳤다니까.
의식을 찾지 못했던 아이는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너무 슬프다는 손편지부터 국화꽃의 과자까지 사고 현장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추모 공간이 됐습니다. 너무 바빠지고 막 저기에서 오토바이 사고나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사고 운전자들은 사망 책임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침에 말하면 내가 정신을 잃고 그런 사고 났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 지역 첫 스쿨존 사망 사고입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쪽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흙벽이 무너졌습니다. 작업 중이던 42살 김모 씨가 흙더미에 깔렸다가 40분 만에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3m 높이 언덕에서 추락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70대 남성과 옆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젯밤 10시 10분쯤 광주 북구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에 뺑소니 운전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남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 소식입니다. JTBC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서도 각종 양육수당을 챙겼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창녕군이 수당 지급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학대를 하면 아예 수당을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은 셋째 아이부터는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A양 아버지도 이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뒤 한 달 만에 넷째를 낳은 겁니다. 각종 양육 수당도 매달 100만 원 남짓 받았습니다. A양 아버지는 폭행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수당은 꼭 챙겼습니다. 뒤늦게 창녕군이 양육 수당과 출산 장려금 지급을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A양 아버지가 그제 구속되고 어머니가 행정 입원 중이라 받을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A양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풀려나거나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주기 싫지. 조례에 그지? 뭐 주지 마라 하는 명시도 없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창녕군은 아동을 학대하면 각종 양육 지원을 아예 끊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도 양육 수당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학대받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출발부터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네, 통합당 홍문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정개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 초소들도 다시 진출시키겠다고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청와대 특사 파견 요청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요.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네, 참 안 좋은 상태죠. 북한이 지나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측의 특사 파견 제안조차도 공개를 해버렸어요. 원래 특사는 공개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난을 가했는데 거기다 더불어 어제 폭파도 하고 또 이 개성공단과 그 금강산 강간에 있었던 이 지역에 군부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 이런 조치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점점 더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근원은 가까운 원인은 지난번 그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비례를 살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건 북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판문점 선언에서 2조 1항에 남북 쌍방이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확실히 했는데 그걸 우리가 위반한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고 그리고 금강산 지역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 이건 군사 합의를 또 파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들은 한참 지나친 태도라고 봐야죠. 유감이고 이렇게 해서 뭐가 북측에 도움이 될 것이냐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북측이 그동안에 그 미북 회담이 진전이 안 되고 하노이 노딜 이후로 갑갑한 상태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달러는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그렇기도 하지만은 북한 경제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방법으로 볼 때는 이건 서방 세계, 전 세계가 이해하기 힘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태도를 할 때 과연 북측이 원하는 바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할 터인데 북측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홍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뭐 전쟁 직전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약속을 했던 것을 모두 파기를 하고 도리어 적으로 남한을 보겠다. 아주 공격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것은 저는 위기를 넘어서 이 상황은 아주 준엄한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아마도 뭐 이 전단 살포 그거는 하나의 명분과 구실이었고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위기에 그 북한 당국이 몰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내부의 결속 또 자기들이 지금 경제적인 많은 유엔의 제지를 받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 남한을 결국은 만만히 보는 거죠. 이것을 소위 압박을 해서 결국 미국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적인 이런 몇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결코 이건 용납해서 안 됩니다. 참을 것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6번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도 우린 참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은 눈이고 이는 이해해야 되지 참는 것은 이제 국민을 못 오고는 상황이 오고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태를 어떻게 넘어가고 바람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런 태도로 간다는 것은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네, 서 의원님. 청와대가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북한이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 특사 카드는 이제 뭐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공개를 했고 그리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사 카드는 없어진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연락 채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흔히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대화 채널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물밑으로 대화는 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대화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전쟁인데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쌍측이 쌍방이 다 절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북측도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로 보이고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이 아닌 선에서는 최대한을 올려서 이를테면은 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쓰겠다 이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은 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홍 의원님, 통합당 내부에서는 우리 정부의 유화적인 그동안의 대북 대응이 문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그마한 일도 현장에서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너무 양보하고 또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도리어 화근이 돼가지고 만만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과 북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해결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걸 보호해주고 너무 미루고 하다 보니 네.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돼서 저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의 압박이라고 보고요. 네. 아까 우리 서른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사 문제는 거의 물 건너갔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 차라리 여야가 공동으로 특사를 미국에 가서 미국과 우리와 좀 진지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가 있다면 거기서 방법을 풀어내야지 당사자 간에는 지금 결국 북한이 우리에게 총질을 하고 이렇게 도발을 하지면은 실직키는 미국과 유엔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특사를 보낸다면은 차라리 여야가 미국을 방문해서 오늘의 이 한반도 문제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소위 그 제재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뭐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을 아주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킨다거나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실히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북한에서 특사를 거절했을 때 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거절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다면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푸는 방법 그것을 아마 속으로는 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지금 거절한 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주변 국가들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푸는 것은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북측을 진정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리고 협조 요청을 하는 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걸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었느냐는 반성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일때면은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난 뒤에 2018년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비준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비준을 안 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 때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비준을 안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결국은 전단 살포동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판문점 선언에 전단 살포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준을 안 하고 후속 조치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 전단을 살포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결국 빌미를 줬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비준도 하고 그리고 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겠느냐 이런 반성을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비준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좀 제안해놨습니다만은 그런 후속 조치를 한다면은 지금 북측은 왜 안 하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을 없애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비준하고 그리고 전단 살포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북쪽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에 부정적이었던 야당의 책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 부분을 오늘의 사태를
그 비준 문제라든지 전산 살포에 국한돼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저는 언어도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사일을 이 문정권이 와서 26번을 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게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는 할 일을 다 하고 우리가 전단 살포의 결과는 지금 어느 정도 각계에서 나온 걸 보면은 3분의 1 정도만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 쪽에 떨어진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우리 쪽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오늘날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뭐 야당에게 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의 지금 말씀은 이거는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히 이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야당이 있다면 또 있겠죠.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지금 비준에 동의 안 하고 이 전단 살포하는 걸 막지 않아서 그렇다. 이건 하나의 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 내부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것을 시선을 돌리고 북한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기까지는 몰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저렇게 나오는 시작은 분명히 전단 살포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작을 못하도록 우리가 막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해놓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다 해결했다.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 이제 다 그전으로 돌리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틀린 전단 얘기입니까? 살포 하나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온 거를 그럼 전단 살포를 안 넣는다면 지금 다 북한이 얘기한 걸 다 전단 살포라는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2조 1항에 박아놓은 내용입니다. 합의한 사실입니다. 그 합의한 사실이 어겨졌기 때문에 이런 단초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단 살포 이전에 물론 북한이 지금 3년 동안에 우리한테 괴롭히고 공갈 협박한 사건들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거와 전단 살포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워킹그룹에서 이런 얘기들 이런 부분을 북한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이 이게 이 북측과 함께 제대로 된 처방을 못 내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북측이 지금까지 처해 있던 상황에서 오죽 깝깝하면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전쟁 상태로 가기 전에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전쟁을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사도 안 된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특사를 보내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돼야 되고 필요하면 중국과도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해서 풀어나가자.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원인 문제를 제공했던 이런 비준 문제라든지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를 해놓고 우리 다 했으니까 이제 진정해라. 평화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특사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태도나 또 일련의 지금 우리에게 도발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전단 살포는 하나의 구실이었고 실질적인 것은 자꾸 되풀이됩니다마는 북한 내부를 결속하는 방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의 이와 같은 무더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렛대를 우리 한국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3년 동안 대통령이 이 정부를 끌고 가면서 북한에게 만만하게 보였던 것이고 또 수도 없는 도발의 징조를 보여왔고 또 행동을 했고 지금 한미훈련 관계도 얼마나 지금 취소된 것 또 축소한 거 지금 대한민국 예비군마저도 축소를 해서 훈련이 중단 상태 비슷하게 와 있을 정도가 되면은 북한이 눈치 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이런 사태를 벌이는 것은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남북 관계 못지않게 현재 꽁꽁 얼어붙어 있는 21대 국회 상황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 의원님. 저는 공은 지금 미통당에 넘어갔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지금 유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건지
그게 먼저 묻고 싶어요. 어제까지 상황하고 오늘 아침 상황은 또 다르고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저라면은 절대로 이런 상태로 그냥 안 있습니다. 좋다.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 모든 걸 긋고 논의하자. 국회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문제 물론 위중합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정치입니다. 우리가 정치가 없이 북한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번 여야 관계에서 의장의 이 단독적인 또 여당의 독조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이 냉각을 가져왔다면은 저는 지금쯤 되면은 결과가 됐든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우리 하기 위해서 진짜 협치를 한번 하자. 이런저런 메시지를 날리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수순을 밟아가야지. 우리는 당당하게 잘했다. 법에 있는 것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협치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포를 벌려놓으면은 이 전국이 냉각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내의 사정입니다만은 조영 원내대표는 지금 사실 원내대표직을 사직을 하고 사퇴를 하고 지금 잠적해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답답합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우리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정도 되면은 사과도 하고 다시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는 좀 폭넓은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상임위원회까지 어떻게 여당이 야당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배정을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이런 정치는 전 중단되고, 지금이라도 이 책임을 졌던 박병석 의장 그리고 원내대표 공동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새 길을 찾는 길은 지금 이 위중한 우리 경제 문제,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할 수 없는 지금 경제에 지금 우리 상황에 와 있고, 또 북한의 도발, 이걸 공동으로 여야가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새로운 기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짧게 하나씩만 더 질문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이 됐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남았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뭐 하실 생각이세요? 좀 나눌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하기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데, 이런 국가적 위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위난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쌍방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가 잘못해서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끝없는 이게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터나서 양쪽이 함께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회입니다, 이분이. 왜 기회냐? 국적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될 것이냐? 서로 사과하고 그리고 풀자. 이렇게 나가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네, 홍 의원님. 네, 지금 서리원 최고위원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좋아합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진 자가 베풀었을 때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이고 협치가 되는 거지, 우린 줄 것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뺏고 또 폭력 이상의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박병석 의장은 이유야 돼 있던 이간에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상황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야가 다시 이번에 경제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어떤 모멘트를 찾았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과 12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사과가 없다면은 차라리 18개 다 가져가고 한번 독선의 독주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거기서 얻어내야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본들 지금 마이동풍 아닙니까?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하죠. 똑같습니다. 좀 다르게 합시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177명이 달라져야지 우리 소수가 아무리 달라진들 177명이 듣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지려고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지금 이렇게 합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전에 그 81석 있을 때는 얼마 있습니까? 3개월을 국회를 딜레이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장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와 21대 국회 상황 오늘 살펴봤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짱 토론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국책 사업이 환경 관련 문제로 진행 중에 중단이 되는 일, 이번에 또 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을 만드는 현장에서 1급 멸종 위기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오늘 열 예정입니다. 먼저 고승혁 기자입니다. 이곳은 GTX 차량기지 건설 현장에 있는 논입니다. 바로 뒤에 공사장이 보이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에서 번식하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 청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GTX-A는 경기와 서울에 있는 급행철도로 3조 원짜리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깊은 지하 40m에서 최고 시속 200km로 달립니다. 정차역도 적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착공한 A 노선의 종점 파주 차량기지 건설 현장에서 수원 청개구리가 나왔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종입니다. 조사를 했을 때 파주 공릉천을 따라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없다고 보고했는데 시민단체 출신 지역 주민이 한 달간 조사해서 찾았습니다. 일반 청개구리 소리랑 정말 달라요. 일반인도 쉽게 찾고 있으시더라고요.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궁금하고 의아스러웠던. 수원 청개구리를 찾을 땐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구분하기 쉽습니다. 취재진도 기다린 지 3시간 만에 수원 청개구리를 찾았습니다. 얘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런데 사업자인 SG레일은 개구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안 될 때 은폐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사실 좀 의아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한 정부는 뒤늦게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정밀 조사 후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2023년 말 개통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지연되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생활권 편의를 위해서 지연은 빨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공사를 서두르며 사업자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더 정확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를 정부가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2003년 지율 수님의 단식으로 긴급 중단된 KTX 천성산 터널 공사. 꼬리칠의 도롱뇽 서식지가 문제였습니다. 사업은 6개월 중단됐습니다. 14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팔색조, 긴 꼬리 딱새 같은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며 공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공사 전에 산양 서식지가 발견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검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GTX-A 사업자는 현장에서 수원 청개구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영향평가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취재진이 반나절도 안 돼 발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개체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서식지임을 알면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기관 용역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이었는데 전국적인 분포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수원 청개구리에 대해서. 애초에 정확히 검증해 보존 대책을 세웠다면
공사 중단을 걱정해야 할 상황은 없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거짓이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대행 기관과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부실 환경 평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대형 사업은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원 청개구리 보존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황제복무 의혹으로 군의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공군 상병은 평소 주변에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이 병사의 아버지는 나이스그룹의 최영 부회장이고 어제 그룹에서 맡고 있던 모든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군은 부대를 배치하거나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모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A 상병은 같은 부대 동료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 증언에 따르면 A 상병은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 상병의 아버지인 나이스그룹 최영 부회장이 실제로 군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A 상병이 피부질환 등으로 외래진료 외출증을 받아 병원에 다녀온 과정도 파악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A 상병이 서울 강남에 있는 부모님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한 기록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진료가 끝난 뒤 부대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들러 오래 머물렀다거나 부모를 만났다면 목적 외 외출로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A 상병의 외출과 병원 방문 기록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상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몸이 아프다며 휴가를 나가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원래 앓고 있는 피부병 외에 목과 어깨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최 부회장은 그룹에서 맡고 있던 모든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임직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틀 전에 막 구성된 국회 국방위도 오늘 당장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회의에 출석할 예정인데 소수의 일탈이라고 이번 사건을 표현한 데 대해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선 이른바 황제복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참석합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수 인원의 일탈 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정 장관의 이런 판단에 대해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사안을 소수의 일탈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국방위원도 여러 명이 연루된 조직적인 사안인데 어떻게 이게 소수의 일탈이냐고 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홍철 신국방위원장은 앞서 군의 감찰 내용을 일부 보고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군은 민 위원장에게 감찰을 통해선 해당 부대와 이 병사의 아버지인 최영 전 나이스 신용평가사 부회장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감찰로는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 공군이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감찰의 한계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조금 전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연설을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청와대 특사 파견 요청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을 폭파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상징성이 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순히 어떤 건물을 폭파한 것이 아니라 4.27의 그 이전 상태로 남북 관계를 뭐 리셋했다고 하나요? 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4.27 선언이 3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1조가 남북 관계고요. 2조가 군사 합의, 세 번째가 평화체제인데요.
평화체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하노이 이후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세 가지가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기, 그다음에 군사합의 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이제 2조가 군사합의고요. 바로 1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연락사무소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조를 파기했기 때문에 뭐 거의 4.27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리셋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군부대를 전개시키고요. 서해안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도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뭐 9.19 남북 군사협의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서 네. 이제 첫 번째 연락사무소가 사라졌고요. 두 번째 이제 군사 합의에 대한 문제는 총참모부에게 위임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총참모부에서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4가지 항목을 알려줬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난 9월 달에 2018년 9월 달에 군사 합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GP를 가지고 그 DMZ 가까이 있는 1km 안에 있는 GP 한 11개를 우리가 없앴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시 전개를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2조고 3조는 바로 군사 합의 1조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충구역이라고 해서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폭하바를 씌운다든가 서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없는 걸로 하고 그 지역에서 훈련도 하고 폭하바 다 벗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바로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면 군부대를 활용해서 그 북한 주민이 대남 삐라를 부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삐라가 그 자체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생각해서 북한 주민이나 또 북한 주민으로 위장한 사람이 DMZ나 NLL 근접에서 삐라를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뒤에는 북한군이 버티고 있다면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북한이 대단히 우리를 곤란하고 어렵게 하는 두 번째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어떤 조치를 아마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군사 합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이 우리가 지난 한 70여 년의 분단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전쟁 위험 속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전쟁을 하겠다는 것보다 네. 자칫 잘못된 행동,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막자는 의미에서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벌려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시 원복이 됐다, 원상복귀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거는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어떤 군사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거 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4.27을 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주민에서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일상에서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4.27 정신, 남북관계 정신 자체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위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연설도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뭐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바로 전날 네. 저희들 특사 파견한 것까지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면 대단히 남북관계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원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어떤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전단 살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 2년 동안 거쳐왔던 남북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내가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네. 또 우리에 대한 것들 특히 중요한 것이 2020년 올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정면 돌파전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 수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은 내부적으로 좀 북한 주민들을 틀어잡고 다시 이제 매진시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북한 내부적으로도 공개되고 있고 바로바로 또 TV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부적인 것도 분명히 강하고 또 외부적으로 우리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북 특사 카드도 사실상 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든 보면 북한은
우리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코로나나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꼭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뭔가 북한이 직접 여기에 뭐랄까요 남북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자기 내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꾸 뭔가를 개입한다든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것보다는 요즘 코로나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뭐 언택트, 언컨택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저는 이게 비대면, 비접촉, 남북 관계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긴 숨을 가지고 언택트 남북 관계를 가져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남북이 뭔가 하겠다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남북이 있는 것들을 좀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이 비라사이포에 관련 문제도 또 이미 4월 4일치 선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사실 2년 동안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했었어야죠. 사실 이미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와서 북한이 하는 말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생기는 것이지 저는 이런 것들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북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4.27이라든가 이때까지 맺었던 남북 합의에 대한 비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방송을 지금 아침에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출판물을 보는 분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는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둘이 꼭 만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일을 먼저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리스트를 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앞서 맞짱 토론에 출연했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뭐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부분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대북 제재 해제가 가능한 상황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한들 북한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쉽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북 제재가 지금 바로 해제되거나 뭐 유연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가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미국은 원래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 대선 국면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줄 리는 전혀 없다고 보면 또 설령 내년으로 간다 손치더라도 이 대북 제재 문제는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미 특사를 보내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은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제재나 미국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 탓하고 제재 탓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꼭 남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지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혼을 한 뒤에 30여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어머니가 딸이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겼습니다. 고인의 아버지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머니에게 받아간 유족 급여만큼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32살 강모 씨는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구조활동 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강 씨의 생모 A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유족급여의 절반인 8천여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50%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법 안에서 너무 뻔뻔하게 지급을 받으신 거죠. 강 씨 아버지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 A 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라며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용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받아간 7,701시금은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닌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 추측이 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이른바 고아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고아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를 어쨌든 방역당국은 지금 가장 주시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면 안 된다는 걸 정부가 늘 강조를 했었는데 대전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나온 상황이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전에서 9명의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나왔어요. 뭐 이걸 뭐 크게 뭐 볼 것도 아니지만 또 코로나가 워낙 그동안 교활하다는 표현을 방역 당국은 쓰던데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대전에서 9명의 집단 감염자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었지만 이 수도권은 지방과 일일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통을 통해서 분명히 지방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수도권에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만일에 검사를 해보게 되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름이 되면서 조금 두 가지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지금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와 연관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수도권과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지방에서도 어떤 해외 유입이나 어떤 거에서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확률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코로나 2차 대유행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유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가능성이 이제 뭐 가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당장 다음 달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달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이 사태에서 어떤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패를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면 당연히 다음 달에도 2차 대유행이 될 수가 있고 가을, 겨울이 되면 바이러스 생존력이 여름보다는 훨씬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2차 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함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조치는 맞다고 보시나요, 교수께서는? 지금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름이 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마스크 착용이 많이 느슨해지고 또 이 질환에 대해서 젊은 분들께서 어떤 이건 큰 병이 아니라는 의식의 그런 조금 느슨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느슨해지면 뭔가 또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한 금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우리가 사실 실천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일본에서 비슷한 연구가 하나 나와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죠. 생활 그런 방식이요. 네. 보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게 물론 병원 요양원이지만 또 일부 5명 이상 확진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나온 것을 보면 가라오케, 노래방이라든지 생활치료, 그러니까 운동하는 곳, 그다음에 음식점, 주점, 바 우리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말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거나 근접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얘기를 하는 공간에서 감염이 된다는 거죠. 즉 비말 감염이라는 얘기예요. 네. 침방울 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모임이나 그런 걸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양쪽이 다 착용하고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항상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정말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이태원발 환자가 한참 나왔을 때는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령층 환자가 늘고 있어요. 뭐 사망자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진 소식은 사망률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는 약물, 그러니까 염증 치료를 하는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국 연구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유일한 약품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연구팀에서 했던데 그렇습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약물인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FDA 공인받은 약물은 렘데시비르라고 항바이러스 RNA 복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렘데시비르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에서 가능한 한 초기에 약제를 쓰면 거의 30% 이상 효과가 있고요. 이 지금 나온 덱사라는 약은 스테로이드 약물이에요.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약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환자한테서 거의 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인공호흡기를 끼는 환자는 거의 35%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공호흡기 낄 때는 대부분 항염증 약물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 정도를 쓰는 환자에서 한 20% 감소를 시켰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중에는 분명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처럼 호흡기가 나쁜 분들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약물의 좋은 점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60년 이상의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안전한 약물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증 환자인 경우에 이 렘데시비르와 이 덱사를 같이 쓰고 항응고제 약물을 같이 병합한다면 중증 환자도 적절한 초기에만 치료한다면 많은 분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증 환자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고 요약만 잘해도 대부분 좋아지시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 조금 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도 또 얘기하셨고요. 마스크 얘기를 오늘 여러 번 네, 맞습니다. 하셨어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 네. 더우니까 좀 가볍게 쓰려고. 잘 보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스크도 효과가 없으면 나는 그냥 마스크를 썼다. 이걸로 유행 받으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지키는 최종 수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네. 좀 잘 보시고 쓰셔야 될 것 네, 같던데요. 마스크가 이제 식약처 인증이 된 걸 꼭 권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필터가 있어서 막아줘야 되고 밖에 방수 기능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인증이 된 것을 좀 구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까지 좀 많이 좀 풀어주셔야겠죠.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잘 못 쓰시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이 감염을 시키는 분들이 다 젊은 층이에요. 50%가 20대, 30대가 무증상 때 감염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해주셔야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 감염이 안 되세요. 그 고리가 차단시킬 수 있는 게 젊은 분들이 마스크 쓰는 거라고 꼭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볼 때 식약처 인증 그것만 보면 네. 아, 내가 이걸 쓰면 코로나19를 내가 옮기거나 누구한테서 옮는 거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한 분이 쓰면 안 되고 양쪽이 네. 다 쓰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특히 지금 나오는 비말 차단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는 일반 KF의 한 50에서 80% 정도 기능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100%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나 가까이서 대화를 할 때는 양쪽이 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 조금 어떤 호흡기가 안 좋은 분은 KF80 정도를 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요. 북한 관련 속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아침 북한에서 나온 입장, 군부대를 다시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GP를 명시를 했고요.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북한은 전했습니다.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죠. 담화를 또 하나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지난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방금 담화에서 북남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서명 때 남측 당국자가 착용할 넥타이까지 메고 연단 앞에 나섰는데 그 내용을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사태는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벌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기초는 상호 존중과 신뢰인데 남측이 이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독했고 북한 인민을 우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 무익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남측이 뼈아픈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부부장을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남측의 내부 사정 때문이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노력은 지루한 사대주의 타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가련한 처지에서 남북관계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남북 합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친민 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며 이 때문에 참혹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서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고 더 끔찍한 위협도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남, 내일은 남부지방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에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은 30에서 80mm, 남부지방 10에서 5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어제 오후 폭파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비무장지대에는 초소를 다시 전개하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청와대 특사 파견 요청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조금 전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연설을 맹비난했습니다. 개성공단 시설 철거에 북한이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오늘 긴급회의를 하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2016년 2월 공장 문이 닫힌 뒤 4년여간 경영난을 겪어온 이들은 어제 북한의 도발에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한 달 만에 대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틀 사이 확진자가 최소 9명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증상이 있는데도 서울과 논산 등을 오간 60대 여성의 동선과 접촉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평안교회 확진자의 직장인 경기도 시흥의 한 업체에서 30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 감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을 묶고 갭 투자를 막는 고강도 방안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